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중국 권력 서열 2위가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2인자를 보내기로 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모두 과거보다 참석자의 격을 높인 가운데 북중러 3국이 이번에도 세를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행사 사흘 전인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창 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공식 홈페이지에 리창 총리의 방북을 알리는 같은 내용을 공지하면서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창 총리를 보내는 것은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러시아에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2인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에선 국가 최고서열인 당 서기장과 국가주석이 참석합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정주년, 즉 5, 10년 단위 국가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데 북한은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러 3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모두 최고위급을 평양으로 보내 북한과의 밀착을 과시하려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과거 행사를 찾았던 양국 참석자들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움직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어서 이지선 기자입니다. 10년 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김정은 위원장 옆에 당시 중국의 서열 5위 류윈산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서 있습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던 시기였는데 러시아는 당시 국가나 당 차원의 대표단을 아예 북한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창 전쟁 중이던 푸틴 대통령은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평양으로 전격 파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도 아닌 서열 12위 리홍중 상무위원을 참석시켰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과의 거리를 조절해오던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는 방북 대표단의 급을 이례적으로 권력 서열 2인자로 단숨에 격상시켰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 속에 미국과 관세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어떤 여러 협상안 중에 북한 카드를 상당 부분 중요하게 레버리지 삼겠다. 이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 전승절에서 보여준 북중러 삼각 연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과시해 미국과의 협상에 카드로 쓰겠다는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연일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의 통화에서 북중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야당 강세 지역에 거듭 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을 법원이 연이어 막아서자 이제는 내란, 반란 상황이란 표현까지 입에 올리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반란법을 발동하겠다고까지 압박하는 가운데 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연방법원이 2번 연속으로 막아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란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Portland's been on fire for years.
I think that's all insurrection. I really think that's really criminal insurrection. 이어 내란, 반란이란 표현을 재차 사용하며 반란법, 즉 폭동 진압법의 적용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The Insurrection Act, under what conditions or terms would you? Well, I'd do it if it was necessary. If people were being killed and courts were holding us up. 이미 법원과 주지사 등이 군 투입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 법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란법은 1807년 제정됐는데 군이 다수의 민간 영역에 대한 법 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계엄법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1992년 LA 폭동 때 주지사와 LA 시장이 요청해 발동됐습니다. 역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벌어지며 군 투입이 임박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선 주지사가 나서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Donald Trump is using our service members as political props and as pawns. 하지만 텍사스 주 방위군이 이미 C-17 수송기를 타고 엘파소의 기지를 출발해 일리노이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이 일주일째를 맞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선 설마 하던 일이 정말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경고음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추석 이튿날인 오늘 오전부터 서울로 향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 곳곳이 혼잡했는데요. 지금 교통 흐름 어떤지 서울요금소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지인 기자, 낮 시간보다 정체가 좀 풀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방향 모두 정체는 낮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막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로 오는 길은 오늘 오후 4시쯤이 가장 막혔는데요. 오늘 한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출발하면 이곳 서울요금소까지 5시간 10분 정도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CCTV 화면으로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인근입니다. 부산 방향은 지금 괜찮은 반면에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차들은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부근 보겠습니다. 비가 온 탓에 도로는 빗물로 젖어 있고요. 하남 방향 통행량이 많아서 차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오는 길은 5시간 20분, 대구 4시간 10분, 대전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이동하는 차량 수를 561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귀성 차량의 경우 오늘 밤 10시쯤엔 정체가 해소되겠지만요. 서울로 오는 길은 내일 새벽 1시 이후에나 정체가 풀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 자정까지 면제됩니다. 도로공사는 내일도 전국적으로 차량 546만 대가 이동하면서 곳곳에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맞아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인사말 뒤엔 때론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이나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라는 표현이 뒤따랐는데요. 아직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추석 전날 동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시 SNS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명절을 누리기에는 민생이 녹록지 않다며 그럼에도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전했습니다. 간과 쓸개는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을, 손가락질과 오해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문화가 자산이고 K-팝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한번 입에 고정이 되면 쉽게 안 바뀌죠. 지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문화를 수출하는데 산업으로 예전에는 외국인의 입맛에 다가가는 쪽으로
그런 케이푸드를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가장 한국적인 거 이런 거를 찾으시더라고요. 이 대통령 부부는 한국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촬영 시기가 국가 전산망 마비와 겹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방송 촬영을 한 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 화재 직후 대통령 행적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 거짓이었다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도 오늘 국민의힘이 대통령 행적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두고 고소 고발이 이어진 상황에 대통령이 SNS로 심경을 밝힌 건데 여야 간 감정 싸움이 법적 조치로 번지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을 빚은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했습니다. 장 대표는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 존중돼야 한다며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유족회 등이 관람 계획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장 대표는 영화 관람을 강행한 건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들과 함께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하러 왔습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갈등을 다룬 이 영화는 극우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다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무장 반란과 폭동이라 표현하고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박진경 대령을 포스터에 앞세우며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장 대표의 영화 관람 계획이 예고된 지난 2일 4.3 희생자 유족회와 50여 개 제주 시민단체가 즉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장 대표는 오늘 예정대로 극장을 찾았습니다. 영화 감독을 만난 자리에선 역사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며 두둔했고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는 쉽게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선 입틀막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역사적 사실마저도 입틀막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4.3 희생자 유족회 등은 공당의 대표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진경 연대장이라는 사람은 주민을 학살했던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영화를 보러 갔다는 건 그 공당의 대표로서 저희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유족회 측은 역대 대통령이 국가에 의한 폭력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제1야당이 이를 부정하려는 것이냐며 상당히 우려스럽고 분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추석 이튿날인 오늘 다문화 마을의 시장도 풍성한 대목을 맞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우리 명절을 즐기는 모습에 혐오나 편견의 시선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마을 특구가 있는 안산 원곡동에 조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개 나라 음식점이 들어선 경기 안산의 한 시장. 추석 제철을 맞은 과일은 물론 다양한 반찬과 육류, 간식거리도 눈에 띕니다. 어제 월병 많이 싸가고 어제 그저께도 사람 많았어요. 중국에선 추석날 이거 먹어요. 한가위 연휴에 모여든 손님들로 시장은 대목을 맞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놀러 왔어요. 아, 오늘 친구 집에서 뭐 하시려고요?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네네. 그냥 재미있고 놀고 네네. 술도 먹고 뭐 중국, 뭐 베트남, 태국 다 있어요. 러시아. 지금 러시아도 사람도 많고. 추석을 맞아 각국의 이주민들이 노래 실력을 뽐내는 가요제도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 수록곡부터 1980년대의 인기가요 그대는 나의 인생도 울려 퍼집니다. 안산 원곡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다문화 마을 특구입니다. 전체 주민 2만여 명 중 외국인은 14,000명에 달합니다. 서울 명동과 대림동에서 이어지던 혐중 시위는 지난달 안산에서도 열렸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혐중, 혐한 이런 시위는요,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안산만 해도 이 추석이 한국의 명절이지만 모든 민족이 어울려서 축제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난 3일 개천절 혐중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혐오 구호를 제한하자 해당 단체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결정에 대해 언어폭력 등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매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강의를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소송을 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편법을 가르친 건데요.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강의 학원입니다. 변호사가 전세 사기 피해 매물로 돈 버는 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이지? 되게 궁금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목표물은 여러 번 유찰돼 헐값이 된 빌라들. 그런데 낙찰받은 뒤 소유자인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라고 말합니다. 공사가 직전 세입자 명의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두는데 등기 취소 소송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소송하는 동안에는 새 세입자를 들여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 좋게 등기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2억 3억짜리 빌라를 2천 3천만 원에 소유할 수 있는 투자법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안전하게 이런 거 뭐 싸게 헐값을 낙찰받아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이 변호사와 수강생들이 낙찰받은 집은 모두 150건. 등기 취소 소송은 학원 바로 아래층에 있는 자신의 법무법인이 맡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증공사가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247억 원에 달합니다. 혹시 변호사님 계실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해당 변호사는 공사가 경매로 내놓는 물건들이 애초에 낙찰되기 힘든 물건이라며 소송을 통해 임차권 등기 설정 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난 53건 중 변호사가 승소한 건 딱 한 건뿐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소액의 낙찰금만 지급하고 정작 갚아야 할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증공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해당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냈고 변호사회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입주할 때쯤 되다 보니까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 삼성이 안타를 단 하나만 치고도 승리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선발 투수 원태인의 호투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이명루 기자가 전합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가을 야구 23경기 연속 만원 관중이 들어찬 라이온즈 파크. 1차전 패배로 궁지에 몰린 삼성이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1회 선두 타자 이재현의 안타에 이어 NC 선발 로건이 한 이닝 최다인 4개의 볼넷을 내주는 난조를 틈타 연속 밀어내기로 2점을 따냈습니다. 2회부터는 삼성 원태인과 NC 로건, 양팀 선발의 투수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팀 모두 집중력 있는 수비로 명장면도 연출했습니다. NC 김희집이 3루에서 연달아 호수비를 펼치자 삼성 역시 우익수 김성윤이 몸을 던진 수비로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원태인이 6회까지 무실점 투구로 2점의 리드를 지킨 삼성은 8회 간절했던 쐐기점까지 뽑았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했던 김홍곤이 기습적으로 3루를 훔쳐 상대의 허를 찔렀고 김성윤의 희생플라이 때 전력 질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8회 투아웃 이후 등판한 외국인 투수 가라비토가 뒷문을 지켰고 결국 포스트시즌 역대 최소인 1안타 승리로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4위의 어드밴티지가 없어진 상태에서의 경기였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너무 좋은 피칭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응원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 높은 곳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3위 SSG와 삼성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은 모레 인천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축구대표팀은 손흥민과 해외파 선수들이 합류해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완전체를 갖춰 훈련을 치렀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소속팀 LAFC의 5연승을 일궈내고 오늘 새벽 입국한 손흥민. 이른 시간부터 공항에 모인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차 적응할 틈도 없이 대표팀에 합류해 곧바로 훈련에 나섰습니다. 손흥민 기억내! 열심히 해라. 이강인과 김민재, 황희찬 등 유럽파 선수들까지 완전체로 뭉친 대표팀은 팬들을 초청한 공개 훈련을 통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과의 평가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태극마크를 달고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카스트로프도 처음으로 한국에서 대표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지난달 미국 A매치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아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로 시선을 끌었고 이후 소속팀에서는 데뷔골과 함께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는 등 공격적인 역할까지 펼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play in Borussia Mönchengladbach a little bit more offensive right now. I'm very confident in the midfield, no matter if number 6, number 8, number 10. 최근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 경험을 말하다 위계 질서를 강조한 것처럼 전달된 것은 오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No, it wasn't my intention to make the Korean culture bad or look bad. I just wanted to show that we in Korea, in the Korean national team, we help each other. 브라질도 안첼로티 감독의 지휘 아래 비니시우스와 카세미로, 히샤를리송 등 주요 선수들이 입국해 적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프로농구 KT의 김선영과 하윤기가 합작한 덩크슛입니다. KT는 연장 접전 끝에 현대모비스를 꺾고 이틀 전 대패 후유증에서 벗어났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휴 내내 맑은 하늘을 보기가 참 어렵네요. 오늘도 종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는데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울역에는 많은 귀경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짐가방과 선물을 양손 가득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비가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가 내리며 낮에도 종일 서늘함이 감돌았는데요. 절기상 할로윈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올라서요. 낮 동안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이 27도, 철원 26도로 오늘보다 최고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다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7도, 대구 19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도 2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